안녕하십니까, 판도사 김병렬입니다. 2012년도 벌써 넉 달이 흘러갔고요. 5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제는 봄비를 맞아도 춥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봄날 여가활동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5월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아 씨. 네.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의 계절입니다. 아, 네. 예. 계절의 여왕. 예. 5월. 예. 전 또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 활동을 뭘 주로 보내십니까? 저는 주로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고요. 뭐 네. 자전거도 타러 나가고 한강이나 이런데 네. 운동도 하고요. 아, 그걸 딱 좋잖아요, 날씨가. 예,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죠. 네. 우리 왜 웃으세요? 연민 씨는 어떻게 보내세요? 5월 하면 바람도 살랑살랑 날씨도 좋고 이런 날 뭐 운동도 좋지만 역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명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네. 이번에 여수 엑스포도 한다고 하는데 그 남도 쪽에 그 해양 세계 박람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명진의 판도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날씨.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얽힌 진실, 이상 기후에 대비하는 자세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봄은 평소보다 좀 늦게 찾아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유난히 늦게 찾아온 듯한 올해 봄. 봄은 확실히 짧아졌다? 요즘은 막 3월에도 눈이 오고 저는 4월 초까지 두꺼운 점퍼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아니다. 그저 느낌일 뿐 봄은 짧아지지 않았다. 봄 날짜를 이렇게 길었다 줄였다 해요. 제가 보기엔 며칠, 또 단 며칠만 약간의 이상 기온이 있었던 거예요. 알쏭달쏭하면서도 궁금한 봄에 얽힌 논란. 대결 토크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예, 오늘 주제가 계절이네요. 네. 두 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봄이죠. 아. 여자의 계절 아니겠어요, 봄은? 네. 네. 우리 영민 씨는요? 저는 역시 그 노출의 계절, 여름이 예, 저도 좀 시원하게 그 마시기는. 여름에 안 볼 거예요, 세아 씨. 그러면 겨울 제일 싫어하시겠네. 겨울은 역시 또 스노우보딩이라든지 익스트림 네. 스포츠가 있어서 또 나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왜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 할까요? 일단 설레이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옷 색깔도 네. 한 톤 업이 되잖아요. 네. 예쁜 옷도 막 입고 다닐 수 있고 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데이트도 딱 좋은 날씨잖아요. 데이트하기에도. 그러니까 그래요. 설레이는 계절이죠, 봄은. 저는 뭐 하여튼 사계절은 다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봄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구나. 그렇죠. 이런 말. 어. 그만큼 봄은 의미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4계절 중에 첫 시작이잖아요, 봄이. 그래서 그런지 좀 의미 있는 계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날씨도 포근하고 기분이 좋은 계절이죠. 근데 원래 봄은 평소보다 좀 늦게 찾아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는 봄은 언제 오나, 봄은 언제 오나 이랬는데 그렇죠. 예. 지금 보세요. 아이스 커피 먹고 있고 더워서 지금 반팔 입고 왔잖아요, 저. 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럼 영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이 짧아졌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 봄이 짧아졌다기보다는 그 봄 날씨 안에 좀 너무 다양한 날씨들이 있어서 예, 지금 제가 확실히 보기엔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봄은 봄인데 봄이 짧아졌단 말이죠. 분명히 3, 4월에도 눈이 내렸고 기사 못 보셨어요? 눈 내린 거 보셨잖아요. 눈이 왔었지. 눈이 오면 겨울이죠. 그러니까 봄이 짧아진 거 맞죠. 지금 또 벌써 후텁지근한데 날씨가. 눈이 오면 겨울이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이렇게 넘실거리는 파도를 쫓아서 비키니를 입고 있으면 여름이고. 근데 지금은 여름이 아니잖아요. 여름이 아니긴 하지만 봄이 짧아졌다는 거죠.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덥잖아요. 그럼 영민 씨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봄이라고 합니까? 대개 며칠부터 며칠까지다라는 그런 말은 보통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봄은 3월, 4월, 5월을 보통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역시나 3월부터 3월 중순부터 기온이 상승해서 봄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좀 아닌데요. 그래서 3, 4, 5월을 봄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막 3월에도 눈이 오고 이번에도 4월 초까지 눈이 오고 추웠잖아요. 저는 4월 초까지 두꺼운 점퍼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4월, 5월? 한 2달 정도가 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봄은 짧아진 것 같아요. 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봐야죠. 지금 세아 씨가 말씀하셨던 것은 네. 온도가 높고 낮고 또 지구가 뭐 온난화를 뭐 일으켜서 어느 정도의 그 이상 기온이 펼쳐지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계절과 계절의 그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여파를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뭐 길이고 뭐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더운데 여름이고 추우면 겨울이죠. 예,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봄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는 씨앗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죠, 제가. 네. 제가 길거리 인터뷰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네. 시민들이 느끼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미 씨,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함께 보시죠. 살랑살랑 싱그러운 바람이 불고 전국 곳곳에 꽃이 피어 봄꽃 축제가 열리는 설레이는 계절, 봄인데요. 예전에는 3월이 되면 새싹을 보며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됐구나 생각했는데요. 요즘 3월은 봄이 아닌 것 같아요. 가디건을 입는 게 아니라 바로 반팔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겨울옷 입었다가 이제 봄옷을 걸칠 틈도 없이 바로 여름이 오니까 3월 달부터 오는 것 같은데 봄도 되게 날씨도 늦게 풀렸고 근데 또 빨리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봄 날씨 같진 않잖아요. 역시 여러분도 봄이 짧아졌다는 걸 느끼고 계시네요. 기상학에서는 양력 3월부터 5월을 봄이라고 한다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이상기후만 봐도 봄이 짧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심 빌딩 사이로 눈발이 거세게 쏟아집니다. 흐린 날씨가 계속되더니 저녁부터 서울 도심에 쌀한눈이 흩날립니다. 새싹이 피고 봄바람이 불어야 할 3월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겨울옷을 입어야 하는 강추위를 어떻게 봄이라고 할 수 있나요? 4월인데도 철없는 눈이 내립니다. 4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19년 만에 서울에 눈이 내렸고 울릉도는 4월 말까지 1m 이상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눈 온 거는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게 작년인가에도 그 좀 되게 늦은 때 눈이 왔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요. 집에 오다가 감기 걸려서 고생 많이 했어요. 갑작스런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친구도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회사를 출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눈 소식이 있었냐는 듯 4월의 마지막 날 서울의 낮 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봄이 사라지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3월은 한겨울처럼 춥고 5월은 한여름처럼 덥고 대체 봄은 어디로 갔을까요? 3, 4월 기후변화 보이시죠? 11일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는 2달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요 근래에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반팔티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커플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사람, 한여름이 아니라 봄의 달 5월에 볼 수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이래도 봄은 절대 짧아지지 않았다고 하실 건가요? 네, 많은 시민들은 봄은 짧아졌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보셨죠? 한 열에 7분 정도는 봄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참 과감해. 아니 왜 봄 날짜를 이렇게 길었다 줄였다 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올해 3월에도 꽃놀이도 가고 열심히 사람들이 활동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며칠, 그 단 며칠만 약간의 이상 기온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 기온이 아니에요. 꽃놀이 가려다 추워서 취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VCR을 준비했는데 올해 3월, 4월 평균 기온이 예년 봄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자꾸 객관적인 척 하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써왔어요. 읽어볼게요. 외우지는 못하니까. 일단 이 신문들 헤드라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봄을 빼앗겼다. 네. 봄이 수상하다. 봄이 네. 짧아졌다. 네. 꽃샘추위가 유독 강한 2012년. 이게 다 신문 헤드라인이라니까요. 이게 나왔다니까요, 신문에. 그렇게 신문에? 네.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인가 봐요. 네. 뭐 헤드라인이니까 제가 보기엔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오버도 좀 하고 강조도 하고 그런 거지. 헤드라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VCR에서도 나왔듯이 기사도 있는데요. 4월 초에는 서울에 무려 19년 만에 눈이 내렸다 하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4월 마지막 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세상에 29.4도까지 올라서 기상청 관측 이후 사상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었다니까요.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열심히 해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샤시 말은 4월 초에는 눈이 내리고 4월 말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봄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고요. 4월도 사실 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정말? 네. 애매합니다. 진짜. 어머나! 뭐 4월이 뭐 겨울이면 어떡해요. 지금 봄은 어디로 가라고 도대체. 아니, 춥잖아요. 3월까지는 추웠잖아요. 지금은 덥고. 점점 그 뻔뻔함이 진화하고 있다니까. 네? 저번 주부터 얘기하죠. 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봄이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 의심을 잠재울 만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영민 씨? 제가 또 이번 주도 역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세아씨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날씨하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생각하죠? 기상청이죠, 기상청. 날씨하면 기상청 맞죠? 설마 거기 다녀오신 건 아니죠? 기상청. 제가 기상청 다녀온 남자입니다. 제가 기상청에 다녀가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왜 난 이런 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보시죠. 겨우내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 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봄의 시작, 입춘. 보통 양력으로 2월 4일인 입춘이 되면 예로부터 입춘대길 건양다겸과 같은 글귀를 대문에 붙이고 한 해의 복을 기원했는데요. 입춘대길! 그러나 실제로 입춘 무렵은 겨울 추위가 여전한 때라 입춘에는 오줌독이 깨진다 같은 속담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따뜻한 봄 날씨는 언제부터가 진짜의 시작일까요? 일반적인 계절 구분에 따르면 3, 4, 5월이 봄이므로 3월 1일을 봄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24절기에 의하면 입춘을,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을 봄의 시작으로 보고 기상학에서는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때를 봄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절 기온이라고 한다면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되는 시점부터가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5도 이상이 되는 시점은 계절 캘린더 상에서 보면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늦춰서 4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꽃샘 추위가 지속되다가 3월 15일 즈음부터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을 기록. 기상학적으로 봄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기상청 분석 결과에서도 2012년 3월 평균 기온은 5.1도, 평년 기온 5.7도보다 단지 0.6도 낮았을 뿐 비슷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측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봄의 시작일은 평균 3월 6일이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봄의 시작일이 11일 정도 빨라졌을 뿐 봄의 길이가 짧아진 것은 아닙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3월, 4월, 5월이 봄이니까 우리는 지금 봄의 막바지에 와 있는 셈입니다. 봄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보셨듯이 기상학적으로 보면 일평균 기온,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3월 15일경에 평균 5.5도를 기록해서 봄이 시작됐다는 거. 이상하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기온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기온 차이가? 제가 그 살펴보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올해 좀 이상하게 좀 추운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올해 작년 2011년 3월의 평균 기온이 5.7도고요. 그리고 올해 평균 3월 평균의 기온이 5.1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봄이었다. 그냥 그 평균의 그 봄 기온을 유지했다라고. 근데 왜 사람들은 더 춥다, 봄이 짧아졌다고 느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3월은 이상 날씨가 좀 많았죠.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도 가끔 있었었는데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굉장히 좀 강인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문 용어로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찬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꽃샘 추위와 강수가 자주 나타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전문 용어 써서 혼란 주시려는 거죠?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맞아요? 그냥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신문 헤드라인 갖고 오신 분이 누군데요? 근데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직접 시민들한테 물어봤고 시민분들도 봄이 짧아진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 시민들은 그냥 이상하네. 감각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겠죠. 제가 그 세아 씨 말씀에 쐐기를 딱 박아드리자면 아프죠? 네. 확실히 기상청에서 말씀하시길 봄이 시작된 날짜가 약간 늦어지고 빨라질 수는 있지만 봄의 길이 자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그런 봄의 길이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세아 씨가 이런 기상청이 다녀온 영민 씨를 이겨줬을지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봄은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꽃샘 추위가 자주 나타나 봄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7개 대도시의 기온 자료를 살펴보면은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좀 길어지면서 실제 봄의 길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영민 씨 말이 정답이네요. 예, 역시 그 기상청에 다녀온 보람이 있네요. 제가 오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공평해요. 이분은 맨날 전문기관 다녀오시고 저는 그냥 길거리 나가서 인터뷰하고 오니까 맨날 지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네? 저도 갔다 올 거예요, 전문기관. 네, 시청자 여러분. 기상학에서는 일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 올라가는 때를 봄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올해도 역시 평년과 비슷하게 3월 15일에 5.5도를 기록하면서 봄이 시작됐습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봄은 반드시 찾아오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마음껏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판도사 선택. 기상학적으로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가는 때를 봄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3월 중순 봄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봄눈이 내리고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오는 등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를 보인 3, 4월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봄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날씨입니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하면서 내일은 뭐 입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사할 때도 그렇고요. 또 너무 덥거나 추우면 사람이 활동할 때도 지장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날씨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챙겨야 할지, 이번 주말에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아이들하고 놀러 갈 수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요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100년 사이에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0.6도를 올랐고요.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7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와, 그러게요. 사실 제가 아까 지기는 했지만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이렇게 날씨 기후 변화가 널뛰듯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체감하는 온도가. 네. 역시나 그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물이 마르고 그리고 빙하가 녹고 또 그럼으로써 각종 질병이 퍼지기도 하고요. 예, 폭염이나 가뭄, 폭설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세로 간다면 2000년대 후반에는 더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오르면 기온이. 근데 후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또 벌써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죠. 예, 그래서 25년 뒤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변해왔던 거에 2배 이상으로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구 온도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3.5도나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온난화의 위기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1970년도쯤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열섬 현상이라고 봤거든요. 그것도 온난화 중에 하나인가요? 예,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질문을 세아 씨 좀 이렇게 반짝반짝 뭐 좀 트윙클해 그런 보이는데요? 제 별명이 에코세아입니다. 에코세아. 제가 지금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예, 열섬 현상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빨리 말을 돌려야지. 열섬 현상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역시나 그 건물이 많고 또 사람이 많은 그 도심 지역,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심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온도가 늦게 측정되는 그런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열섬 현상이 생기고 기온이 상승해서 우리가 더 살기 힘들어지겠네요. 우와, 오늘 세아 씨 눈이 초롱초롱한데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니 뭐 저 딱히 먹는 건 없고요. 그냥 단지 제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면 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이제 우리 샤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막 거창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럼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온난화를 막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VCR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고정하세요.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들이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된 지구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찾아온 이곳, 바로 CO2 제로하우스입니다. 이곳은요, 전국에서 최초로 CO2 제로하우스로 설계된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 건물들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산화탄소 제로하우스의 비밀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세아에게 제로하우스를 속속들이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건물은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탄소 제로 하우스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이쁘게 돼 있는 것들이 단순 인테리어가 아니고 곳곳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요소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물 전체가 지금 탄소 배출이 제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탄소 배출.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얘기하면 저희가 숨을 쉬고 방구만 껴도 탄소 배출은 되지만 건물 냉난방이나 전기를 돌리는 건물 에너지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찬찬히 살펴보니 뻥 뚫린 개방형의 천장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천장 전체에 실내의 열을 회수하는 환기 장치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에 쾌적한 공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창문 같지만 사실 이 창문에도 건물에서 에너지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벽에 비해 창문은 열 손실이 약 7배나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 똑같은 창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 되면 환기가 돼요. 그래서 모든 창문들을 다 환기 시스템을 해놨을 때 뚫려있는 천장을 통해서 공기가 위쪽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창문과 개방형 천장을 통해 넓은 실내에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곳의 창문에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비밀이 있었는데요. 3개의 유리가 지금 이 창문 안에 있고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가스가 주입돼 있어서 이렇게 겨울에도 창문에 손을 댔을 때 결로가 생기지 않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창을 통한 열 손실은 전체 열 손실량의 30에서 45% 정도인데요. 삼중유리 창호를 설비할 경우 열 관리율, 차음성 등에 있어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 유리 대비 60%까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이번에는 건물의 에너지 시스템을 통제하는 기기실로 가보았는데요. 지금 저 안에는 이 건물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통제하는 기계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온수를 담당하는 태양열 탱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냉난방을 하는 히트펌프가 있어요. 에코센터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기계실을 둘러보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아니 사실 이제 기계실을 둘러봤지만 네네. 실제로 태양광과 뭐 태양열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네네. 어디서 모으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 그 옥상에 있나요? 네,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 올라가시면 직접 보실. 빗속을 뚫고 올라간 옥상.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태양의 에너지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햇빛 마루이고요. 태양광과 태양열을 모아서 건물에 냉난방과 그리고 전기 조명을 공급하는 공간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는 크게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로 나뉘는데요. 태양열 에너지는 빛 대신 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난방에 직접 이용이 되고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 전지판을 통해 빛을 모아 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고 해요.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요. 이런 태양빛이나 태양열을 총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는 여기 10kW, 옆 건물 15kW에서 총 25kW의 태양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3층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집열관의 총 면적은 16제곱미터로 3층 규모의 에코센터의 온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요? 비용은 일반 건축 비용의 10%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를 깨끗이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 제로 하우스.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갈 희망의 집이 아닐까요? 네, 저게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거죠. 네, 신기하죠. 예. 태양열을 받아서요, 이 지하 네. 탱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추결을 해서 난방이나 온수를 대신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탄소 배출, 그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기업들의 노력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그 우리가 그 흔히 타는 비행기, 흔히는 안 타실 것 같은데 그 비행기를 보면 에코 항공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예, 그 CO2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차를 보면 철도 연구원에서 친환경 단열재를 개발을 해서 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 말고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혹시 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운동들이 뭐 없을까요? 사실 이제 물건이나 자원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면서 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적게 만들고 좀 아끼게 되면 탄소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재활용을 한다든지 조금씩 네. 아낀다든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뭐 집에서 식물 같은 거 많이 키우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렇네요. 그 저도 요즘에 그 홍보대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 저탄소 운동 그 운동본부에서 머그컵을 자주 쓰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코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코컵을 쓰면 그렇게 좋대요. 그럼 일회용 컵을 안 쓰기 때문에 탄소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만큼 우리가 환경 보호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매년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우리 주변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단지 그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말이죠. 뭐 네.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는 정말 사실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막을 그러네요.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으로서 비야 내리지 마.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기후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역시나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참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준비 많이 해왔어요. 자연재해에 개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조사해봤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매년 자연재해 기록이 무섭게 갱신되고 있는데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지만 매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국지성 호우로 인해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오고 많은 비는 심각한 홍수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매해 여름이면 홍수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태풍이 덮쳐옵니다. 지난 1904년부터 2009년까지 106년 동안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실종이 6,500명, 재산 피해가 14만 23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명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지만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재산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 후에 날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해 위험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침수된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일 경우에는 차량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디오나 TV의 기상예보 뉴스를 통해 홍수 및 태풍 발생 상황을 잘 알아두고 위험 발생 지역을 피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한 일사병 및 열대야 등 폭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무더위가 시작되면 기상 뉴스를 주목해서 듣고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 중에 열사병 증상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사병, 일사병, 그다음에 열경련과 같은 폭염 피해 유형을 평상시에 습득하시고 응급조치 요령을 함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산업에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에어컨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 소비 가중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매해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늘 기상예보 뉴스를 주의 깊게 듣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재해 피해가 발생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연재해로 인한 더 심각한 피해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나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자, 이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름마다 이제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여름만 되면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좀 저지대에 살았어요. 우리 집에 침수가 된 적이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울면서 짐 싸들고 친구 집에 높은 데 있는데 간 기억이 있거든요. 두 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지 아파트를 많이 살다 보니까 그 홍수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제 친구들이 항상 그 하천 옆에 살아가지고 제 방에서 물이 넘치면 그렇게 그렇죠. 고생들 하고 네. 옆에 이렇게 가축도 떠내려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도 사실 침수 피해 있었잖아요. 서울에 비가 엄청 와서 여기까지 물이 차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 네. 그랬습니까? 그래도 제처럼 그렇게 시골에서 막 그 피해를 당해 본 적은 없네요. 그렇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 좀 장마가 많이 지고 태풍이 오면은 저 산 밑에 사는 애들은 학교로 올 수가 없어. 물이 불어가지고. 근데 차라리 아침에 못 오면 괜찮은데 학교에 왔는데 집 갈 때 이제 물이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수영해서?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그때. 예. 자연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래 하더라도 미리 예방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있죠. 제가 이 예방의 중요성을 한번 수치로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두 분 혹시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도 조사했어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783억 달러. 억 달러예요. 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입니다. 440조 원.
440억이 아니라 대단하죠. 440조. 네. 상상을 초월한 수치입니다, 진짜. 네, 정말 그 작년에 일본 대지진하고 태국 홍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각각 읽기도 힘들어. 2,100억 달러와 400억 달러로 피해액 순위 1위와 2위라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억대 억소리 나는 진짜 억대. 용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와, 440조라고 하셨죠? 네. 440조 해보니까요. 계산하고 계셨어요? 네, 엄청난 숫자네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모두 짜장면을 먹으면 무려 18일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아, 왜 전부 짜장면을 먹여? 맛있잖아요. 난 짬뽕. 짬뽕 먹으면 한 15일? 네. 전 국민이 20일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피부에 확 와닿네. 혹시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잘 두들겼으니까 맞을 겁니다. 아니 조사는 제가 해왔는데 왜 생색은 영민 씨가 내세요? 정말 이상하신 분이시네. 그만큼 피해액을 줄이려면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니까 예방하자 이런 거죠. 뭐 그걸 또 딴지러 걸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좀 정리해 주시죠. 저 오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손 들어오셨네. 뭐 번쩍. 우선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의 낡은 지붕은요 비닐 같은 걸로 미리 꽁꽁 싸두시는 게 좋겠죠. 뭐 비가 오는 거를 대비해서 바람이 불거나 그리고 폭우나 홍수가 올 때는 둑 근처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도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전이나 감전, 가스 사고 등의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확실히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특히 2차 사고, 저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품들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플러그에 어느 정도 좀 빼놓고 다니는 것도 사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 재해를 예방하려면 일기예보를 챙기는 것도 계속 습관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고 잘 대비하게 해주는 일기예보.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모든 것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맑음, 비, 눈, 기상 상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것, 바로 일기예보죠. 오늘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면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폭염이 예보되면 시원한 물놀이를 가고 또는 비 소식에 우산을 챙기는 일,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이렇듯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기예보. 폭설, 홍수 등의 재해는 단 한 번의 오보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기상청은 보다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마라도와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전국 각지의 CCTV, 화상통신 장비, 여러 대의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기상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모니터의 지도를 통해 구름의 이동 모습, 파도 높이, 비 오는 곳과 각 지역의 온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에 550여 소 우리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전국에 이렇게 조밀하게 깔려져 있어요.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좀 기온이 높은 곳이에요. 지금 현 이 시점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어디 많이 내리냐 그걸 보는 건데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이래서 전국 어디에도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기상청은 기상 관측을 비롯해 고층, 해양, 항공, 레이더, 지진 등 10개의 분류별 기상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관측소에서 실시간 기상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 관측 자료를 분석, 보정 작업을 거쳐 현재 일기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장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게 조금 선이나 그 등고선이나 이런 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수동으로 편집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관들은 현재 일기도에 인공위성, 레이더, 항공기 등으로 취합한 자료를 정리하고 예보 모델에 입력해 나온 기상 요소 값을 조합하여 현재 예상 일기도를 만듭니다.
하늘 상태라든지 지금 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는지 뭐 낙뢰가 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이 일기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예보를 생산하기 위한 첫 번째 이게 관측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일기예보 정확도는 약 90%,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슈퍼컴퓨터 3호기는 초당 76조의 놀라운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5억 5,400만 명이 1년간 계산할 수 있는 그 양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3호기가 도입되면서 2호기 대비 수치 정확도가 약 10에서 20% 향상돼 예보자료의 해상도를 기존 100km에서 25km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천리안 위성,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데요. 과거에는 일본에서 30분 간격의 위성 사진을 받아보던 것과 달리 천리안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서 8분 간격으로 위성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이나 황사, 집중호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한국 기상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신속 정확한 일기예보는 물론 새로운 생활 기상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존 내비게이션 기능에 가고자 하는 경로와 목적지의 기상 정보까지 알려주는 외비게이션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나날이 기상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기상청.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와, 저 최첨단 기기들이 정말 많네요. 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기상청 안에 예보 기술은 정말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최신 기기들과 기상청 사람들의 이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 합니까? 네, 이 일기예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기 상태를 관찰하고요. 전국에 있는 그 대기 상태에 수치된 자료들과 외국에서 송신된 자료들을 분석과 편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예상 일기도를 생산해내는데 이런 최첨단 기기들이 역시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아니 화면을 아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컴퓨터들이 막 돌아가던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봤던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슈퍼컴퓨터 3호기. 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아, 네. 그렇구나. 대단한데요? 아우, 정말. 예, 우리나라의 포커스를 맞춘 그 위성 영상을 8분마다 한 번씩 수신을 하게 되고요. 그 수신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슈퍼컴퓨터 3호기가 자세한 정보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렇게 회의들을 꼼꼼하게 하고 체크를 하는데도 가끔 보면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가 약 90%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100%에서 어느 정도 10%가 빗나가서 그런 건데 지리적 특성상 역시나 지형에 대한 기후 변화가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늘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봤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일기예보가 간혹 빗나가더라도 너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예쁜 기상캐스터 분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날씨를 설명해 주시지만 예전에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남자분 김동완 씨가 김동완 캐스터님. 매직으로 직접 이렇게 그려가면서 일기예보 설명해 주셨던 거. 맞아요. 기억나죠. 네. 날씨입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기 속담에 대한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연중 이때가 가장 추울 때입니다. 예, 역시나 그 김동완 캐스터님이 하실 때에는 농사가 주로 짓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벼를 뿌리고 언제 그 거둬야 될지 그런 관련된 농사 관련된 날씨 정보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가라든지 레저 생활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날씨 정보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웨더 채널이라고 있더라고요. 웨더 채널에서 하루 종일 그 날씨 정보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봤는데요. 24시간 동안 그냥 날씨만 알려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날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세계 날씨도 알려주고 그리고 뭐 골프 날씨나 레저 날씨 같은 것도 알려줘서 언제 어디서든 체크하면서 이제 기상 변화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우리가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에코세아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저탄소 배출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함께 하시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예, 그럼 웨더 영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예, 오늘 살펴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자연재해가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해서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준의 판도사.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전 세계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태계 파괴, 가뭄과 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기상예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상기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이렇게 금 목걸이 안 하셨네요? 그 옛날 촌스럽게 내가 이렇게 마음은 특별시라니까. 직할시가 아니라 특별시? 특별시.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금을 사는 게 하나의 도의 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축적 가치. 많이 올랐대요. 친구 돌반지를 해주기가 겁날 정도예요. 내가 이럴 줄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은 내가 아이몸 때 금 다 국가에 끝나랬잖아. 다 사람들이 그때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럼 바치신 건데. 막 집에 금 놔두면 역적되는 분위기였다니까 그때. 맞아요. 막 TV에서 금 막 그때 그 있었던 금 다 모아놔. 다음 주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이름 금. 일명 금테이크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금의 가치에서부터 금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까지 판도사 다음 주도 놓치면 후회합니다.